조선 방산은 어떨까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은데 기계업종, 조선, 그다음에 방산 이런 업종들이 업종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균 PER이 이제 20배가 넘었어요. 예. 과거에 저희 한국 시장에서 이제 성장주로 자리매김을 했었던 예를 들면 2014년, 15년에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소프트웨어, 배터리 업종들 이런 업종들의 PER이 이제 20배 후반에서 30배 정도 가면서부터는 이게 힘이 좀 떨어졌거든요. 좀 부담이 좀 있고, 그래서 물론 실적이 좋으니까 계속해서 갈 거는 같은데 이제는 막 이렇게 자기네들만 가는 그런 그림이라기보다는 조금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또 한번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월 28일 수요일에 퇴근길 라이브는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되는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상무님 모시고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변수가 어떤 걸로 생각되시는지 등등 평소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제가 대신 뽑아서 좀 드려보려고 해요. 자, 허재환 상무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요즘 장 어떻게 보세요? 라는 질문을 하면 되게 막연한 질문이긴 한데 대체로는 그냥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뜻이니까 좀 풀어주시죠.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요즘은 야 그래도 미국 아니겠어? 라는 분들도 여전히 좀 있고, 야 반등 다 했는데 무슨 미국장이야? 요즘 환율 떨어지는 거 봐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한국장도 오를 만큼 올랐지 뭘 더 얼마나 기대해? 이런 말씀들도 각자 나시니까, 상무님 생각은 개인적으로 어떠신지부터 좀 여쭐까요? 예. 저는 시장은 좀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물론 이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 때문에 이게 이제 경제 지표들이 조금 왜곡되거나 약간 뒤틀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네,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갑자기 이제 선수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제품들을 관세 발효하기 전에 막 땡겨서 수입을 하면서 1분기 때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도 나고, 근데 그 사이에 저희도 그렇지만 아시아 국가들이나 다른 주변 국가들의 수출이 최근까지도 안 나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경기가 그 지표들은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데 혹시라도 실제로 이제 관세 협상이 끝나고 나면은 또 두드려 맞는가 아닌가라는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핵심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이제 할 거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주변 국가들은 돈을 풀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재정도 풀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성장률의 괴리도 좀 줄어들고 이러면서 미국이 아닌 이제 다른 시장 쪽으로 이제 관심들이 좀 이렇게 번지는 그런 흐름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럼 돈을 충분히 풀 수 있었는데도 안 풀었다로 봐야 되나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 이제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근거에는 이제부터는 돈 좀 풀 것 같으니까 그 말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유럽이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국가 경기 안 좋으면은 돈 풀고 재정 쓰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들 하시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 많이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재정 준칙이라고 그래서 있었죠. 네. 근데 그거를 지금 깨고 방위비도 늘리고 인프라 투자도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성장률이 나쁘니까 이제 올해만 벌써 이제 ECB 같은 경우에는 3번 금리를 내렸잖아요. 저희도 한 번 내렸고. 근데 이제 미국은 지금 못 내리고 있고, 아마도 아마 9월 달이나 돼서나 내릴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 금리에서도 그 통화 정책에서도 그렇고 재정 정책에서도 이제 차이가 조금씩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은 갈수록 경제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나빠질 거고, 이제 그동안 안 좋았던 지난 2년 동안 미국 잘 가는 것만 이렇게 막 각도탄 개처럼 막 이렇게 쳐다보던 국가들은 지금 막 열심히 돈 풀고 있고, 그 효과들이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 초까지 이제 조금씩 나타날 것 같고. 미국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유럽도 그 재정 준칙 때문에 그렇고, 꼭 미국 때문에 푸는 거는 아니지만 안 풀던 돈을 풀기 시작했으니까 새로운 변수가 있군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하반기에 나빠질 거라고 보는 건 이제 상반기에 너무 땡겨놨어 미리. 네. 그거에다가 관세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텐데 그게 미국을 좀 불편하게 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불편하게 하려고 관세를 그렇게 한 거는 아닐 텐데 서로 예상이 좀 다른 건가요? 아니면 그 관세를 올리고 나면 이제 트럼프의 전략대로 올리고 나면 이제 미국으로 제조업체들이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공장도 짓기 시작할 거고 하면 그게 경기 부양에 효과를 줄 텐데 그것과의 시차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우려할 점인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서로 이제 모순되거나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딱 깔끔하게 정리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항상 보면은 그 정책을 쓸 때 그 시점 이런 것들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도 계속 뭐 이랬다 저랬다라는 것들을 되게 오해하기가 되게 쉬운데요. 예. 근데 저는 되게 좀 그냥 그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쌍둥이 적자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85년 플라자 합의 때도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그 미국이 어쨌든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정 문제와 경상수지나 무역수지 문제가 이렇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이제 경쟁력이 약해져서 적자가 막 나오는 거를 정부가 이제 막 메꿔주는 과정에서 이제 재정 적자가 막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하다라고 보면은 결국 미국은 재정 적자와 그 경상 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 그러니까 관세가 저희는 막 저희가 두드려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거거든요. 뭐 그렇겠죠. 꽤 많이 내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증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세는 왜 하냐? 결국 재정 문제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세를 올려서 뭐 다른 국가들 밖에 나갔던 공장들을 미국이 짓게 하는 것도 있고 또 관세를 올려서 미국의 재정을 조금 더 건전화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의 어떤 민간의 경쟁력을 좋게 하는 거 그리고 지금 미국의 어떤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해서 미국 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높이는 건데 지금 그 과정에서 미국의 자산들이 워낙 지금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다시 약간 이제 균형 수준으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관세 해프닝을 계기로 미국의 고평가되어 있던 자산들도 정신을 차릴 것 같다는 이제 시장 심리와 관련된 거겠죠. 네. 그런데 요즘 미국 주가는 관세 무슨 얘기 하기 전보다 올라 있잖아요. 네. 그리고도 뭐 조정받을 기미가 아직 잘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 왜 그럴까요? 그러면 관세가 분명히 아주 호재는 아닐 텐데 왜 관세 발표하기 전보다 더 주가가 올라서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가가 그 4월 2일 이제 해방의 날 전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데 연초 대비해서는 거의 조정 받았죠. 빵 프로입니다. 예. 미국 주가 오른 게 없어요 올해 내내. 근데 이제 유럽은 뭐 한 16% 이렇게 올랐는데 환율까지 합치면 거의 20% 넘게 올랐고 저희도 코스피가 한 7, 8% 올랐는데 원화까지 생각하면은 훨씬 더 올랐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올해만 미국과 미국이 아닌 다른 주식시장 간에는 한 15% 이상의 큰 차이가 지금 생겼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두 번째는 아까 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이제 관세 영향이 미국 기업들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1분기 미국 기업들이 뭐 항공업체들이나 뭐 소매업체들은 앞으로 관세 때문에 뭐 실적 나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들은 또 괜찮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적 괜찮고 아직까지 경제 지표들이 안 꺾이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식 시장이 지난해 이제 많이 올랐던 거를 약간 좀 덜 오르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좀 빠져야 돼? 이런 생각들을 미국 투자자들이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작년에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던 건 그리고 다른 나라 시장이 죽섰던 건 야 성장이 미국에만 있잖아. 그리고 미래를 기대할 만하고 기업 이름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는 기업이 미국 기업 한 몇 손가락 안에 꼽는 거 말고는 뭐가 있어. 그러니까 미국만 가는 거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그냥 끄덕끄덕 했던 것 같은데 가슴을 뛰게 하는 그게 이제는 안 뛰게 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예. 미국의 경쟁력 자체는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 기업들은 정말 혁신에 있어서는 가장 뛰어난 기업들은 맞죠.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변했죠. 하나는 딥시크가 생기면서 중국의 딥시크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이 혁신을 독점하지는 않는구나 라는 인식의 전환. 요게 예. 굉장히 좀 하나 컸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의 성장률이 엄청 좋았잖아요. 근데 미국의 성장의 상당 부분이 지금 미국 정부를 이끌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보기에는 예. 그 높은 성장률이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높은 성장률의 상당 부분이 너무 재정에 의지를 했는데 이제 재정을 줄이겠다라는 거를 트럼프 정부가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두 가지가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그 재정의 힘이었는데 이제 재정은 기대를 걸 수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한 디스카운트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네. 미국의 혁신이 계속 진행될 건지 미국 주식의 강세가 진행될 건지는 이제 마침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이 되겠네요. 네. 엔비디아 1분기 실적인가요? 이제 거기에서 대개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엔비디아는 늘 엔비디아스러웠습니다. 늘 실적은 좋았고 아마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훨씬 양호한 실적을 낼 거는 같고요. 예. 뭐 H20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젠슨 황 CEO가 부정적인 뭐 5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실제로 이제 이번 분기에 얼마나 영향을 줬을지는 사실 그 가늠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별로 영향은 없었을 것 같아서 네. 아마 이번 분기까지는 실적이 되게 좋을 것 같고 포워드 가이던스가 예. 관건이겠네요. 가이던스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 3개월 이후에 엔비디아가 보는 H20의 수출, 그러니까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볼 거냐, 이게 좀 관건일 텐데, 근데 지금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식이 엄청 싸졌어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3배, 24배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포워드 어닝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40배, 50배 했던 기업이 지금 24배. 예. 굉장히 합리적인 레벨인 영역에 거죠. 들어왔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실적이 그냥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올라도 연 20-30% 이상, 30-40% 이상 오른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 수준에서의 어떤 매력은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 더 앞으로 올해 남은 기간에는 하반기겠죠, 이제 퍼포먼스가 더 좋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아시겠지만 좋잖아요. 이익도 잘 내고. 근데 그동안에는 미국 주식 시장이 그러니까 이익도 좋았지만 미국만이 할 수 있는 혁신이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 미국 기업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엄청 네. 붙었었어요.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미국의 주식이 혼자 20% 넘게 이제 오를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예. 건데 지금 그 부분이 조금 깨졌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주식은 이익이 늘어나는 것만큼만 늘 거다라고 보면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뭐 올해 내년 이렇게 보면 뭐 미국 성장률 한 뭐 2% 초반 내지는 1% 중반대에서 보면은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한 해에 한 7% 8% 정도 늘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미국 주식은 계속 고공행진하겠지만 연간으로 보면 한 7% 정도, 8% 정도 오르는 걸로 보는 게 적절해. 이렇게 좀 보는 거고. 야, 딥시크가 여러 기업 망쳐놨네요. 예. 근데 이제 유럽이나 뭐 한국이나 이제 이런 시장들은 그동안에는 이제 막 돈들이 다 밖으로만 나갔고 미국으로만 막 갔었는데 이제는 안에서 부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기업들, 뭐 유럽 안에 있는 기업들 또는 유럽에서 또 잘하는 기업들, 또 한국의 기업들, 한국에서 내수에서도 잘하고 또 수출도 잘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잘해주면서 멀티플 PER이 약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업종으로는 어떤 거 좀 눈여겨 보시려고 하세요? 하반기에는? 그 일단은 뭐 저희 한국 시장에서 특히 상반기 때 이렇게 보니까 네. 좀 재밌었던 게 의외로 재미없는 그 내수 업종이 되게 좋더라고요. 음. 그 이제 예를 들면
증권주 같은 증권주. 경우가 주가도 많이 올랐고 뭐 예를 들어서 증권 업종의 지금 지수로만 보면은 지금 10년 내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증권사들 뭐 큰 회사들 보면 이제 이익이 잘 나죠. 잘 나긴 하지만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상쇄가 되고 있어서 의외로 내수 업종 좀 좋게 보고 있고 뭐 증권 금융과 같은 이런 금융주하고 내수주들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이제 반도체나 제약 바이오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증권업 내수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으로는 시비 걸리지 않을 만큼 상황이에요. 아, 그렇죠. 멀티플을 좀 더 줄 수 있게 예. 된다면 그러니까 저희 한국 시장이 PER이 뭐 8배, 9배 정도 수준인데 예. 증권업종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7배 뭐 이 정도 수준인데 그 증권업종의 예를 들어서 기업들의 ROE를 보면은 지금 10%가 넘거든요. 큰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게 10%라고 하면은 지난 5년, 그러니까 2021년, 그러니까 이제 레고랜드 사태 직전, 그러니까 부동산 PF 터지기 전을 그 한 해를 제외를 하면은 5년 내 10년 내 제일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ROE는 5년 내 10년 내 제일 높은데 PER은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 디스카운트 돼 있고 여전히 한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낮아요. 그러면 그만큼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딱 한 30% 정도 되는데 그 정도만큼 아직도 싸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지금 있습니다. 상황에서도 네. 아니 그리고 증권사들이 요즘 배당 많이 주거든요. 배당으로도 그렇고. 예, 배당 수익률이 뭐 미래나 이렇게 큰 기업들 빼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본금이 너무 커서 배당은 많이 주지만 그 배당 수익률이 좀 확 줄어드는 몇 개만 빼면은 4에서 6% 줘요. 4에서 6%면 은행에 그냥 내놓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증권 업종 좋고 또 지수가 지금 코스피 2600대에서 조금씩 이제 우상향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예. 또 기대도 좀 있을 거고. 네. 실적이 더 좋아질 걸 예상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좀 눌려왔던 저평가가 그냥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증권업은. 저는 이제 후자 쪽을 조금 더 보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대선을 감안을 하면은 실적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한국의 증권사들, 저희 같은 증권사들이 뭐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IB, 뭐 그다음에 리테일, 뭐 이런 쪽에서 돈을 그다음에 S&T, 세일즈 앤 트레이딩 이런 쪽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해외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해외 주식이 조금 멈칫하지만 국내 시장이 또 좀 좋아지니까 충분히 좀 상쇄가 되면서 약간 좀 그래도 꾸준히 좀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좀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좀 유동성이 계속 저희가 이제 뭐 2차 추경도 있을 거고 아마도 금리도 계속해서 이제 분기별로 계속해서 좀 내릴 거고 이러면서 생각보다 시중에 유동성이 좀 풀리고 근데 그 돈들이 부동산은 좀 부담이 있잖아요. 일부 강남의 비싼 집 말고는 사실 조금 안 좋고 뭐 그런 걸 감안하면은 돈의 힘도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시장은 뭐 우리가 그 다음에 투자하는 건 유럽 시장, 뭐 일본 시장, 뭐 이 정도일 텐데. 네. 거기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예요라는 쪽이 있은가요? 그렇게 네,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근데 이제 그 유럽이 보니까 저희랑 좀 비슷한 게 좀 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뭐 성장률도 뭐 굉장히 저희만큼 낮고,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유럽은 여러 나라들이 이제 합쳐서 이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좀 상대적으로 이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어떤 그 폭발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업들의 다이나믹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처지긴 하는데 요즘 유럽의 금융주를 보시면 놀랍거든요. 유럽의 금융주. 예, 유럽의 은행주들이요 2024년 이후로만 보면은 M7 주가보다 훨씬 낮습니다. 올라가는 게. 예, 거기는 왜 그래요? 몰랐네요. 무슨 은행 있죠? 도이치방크, 예, 뭐 그런 회사들, 뭐 UBS, BNP 파리바, BNP 뭐 파리바,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스윗. 스페인의 스탄탄데르 뭐 이런 은행들인데요. 주가가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슈인 것 같아요. 하나는 ECB가 돈을 많이 푸니까 대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보면은 이제 트럼프 관세 이후에 다 모여가지고 유럽의 자본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음. 그리고 단일 자본시장을 만들어서 예. 자금 조달의 통로를 더 활발하게 하겠다. 음. 요거 얘기한 게 좀 하나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M&A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 간의 M&A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음. 은행의 대형화 이런 걸 하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커지면서 예. 뭐 2020,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의 올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2024년 이후로만 보면은 M7 그러니까 M7 기업들만 만들어 놓은 ETF 있잖아요. 예. 그것들보다도 유로스톡스 음. 뱅크 인덱스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좀 시장의 흐름이 좀 달라져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유럽에도 보면 또 방산주들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도 방산주 좋고, 음. 그다음에 이렇게 재정도 풀고 돈도 풀고 하니까 은행주도 좋은데 예. 요즘 보면 저희 한국의 증권주, 은행주들도 나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비슷한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경기가 바닥 좀 찍고 보여집니다. 좋아질 거야. 바닥은 찍었네 지금. 이라는 판단이네요. 공통점은. 네, 의외로. 네. 그렇군요. 어유 진짜 확인할 거. 유럽의 은행들 오르는 줄은 또 체크를 못 하고 있었네요. 하반기에서는 지수는 그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저는 적정한 레벨은 한 2,800 정도라고 보고 있고, 보통 저희 한 해에 이제 저희 코스피 레벨이 적정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0에서 250 포인트 정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조금 잘 나오면 분위기가 좀 잘 형성이 되면은 한 2,900, 3,000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2,900에서 3,000. 주도하는 업종은 말씀하신 대로 뭐 내수 중심. 네. 한동안 잘 못 가 지금도 요즘도 그렇죠. 자동차 뭐 이런 건 어때서? 뭐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반도체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음. 근데 자동차하고 2차 전지는 저는 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는 이게 요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주가가 좋긴 하지만 생각보다 디램 가격이 튼튼하고요. 예. 그 다음에 아마도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성장세,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들이 침체로 안 간다는 게 확신해지면은 또 한 번 반도체 쪽, 그 다음에 뭐 AI 쪽에 대한 수요는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서 반도체 특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좋을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반도체는 여전히 좀 기회가 있고 미국 반도체도 예, 뭐 기회가 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자동차하고 2차 전지 쪽은 조금 자신이 없는데 오늘 주가 보면 조금 마음이 흔들리긴 합니다. 너무 싸니까 예. 많이 내렸으니까 많이 안 올랐으니까 예. 그리고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좀 이게 좀 레벨이 높아지면 그동안 너무 소외되었거나 너무 부진한 업종들 특히 이제 저희 한국 시장에서는 철강, 화학, 2차 전지가 올해 들어서도 한 20% 거의 30% 가까이 업종으로만 보면 주가가 코스피는 그래도 한 7, 8% 이상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30% 이상 가까이 지금 괴리가 너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계속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올라올 것 같기는 한데 이 업종들이 주도해서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에 저희는 반도체, 뭐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뭐 금융주, 그다음에 내수 소비 업종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로테이션하면서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방사는 어떨까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은데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기계 업종, 뭐 조선, 그다음에 방산 이런 업종들이 업종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균 PR이 이제 20배가 넘었어요. 예. 근데 이제 조금 그 이게 다 왔다는 건 아닌데 과거에 저희 한국 시장에서 이제 성장주로 자리매김을 했었던 뭐 예를 들면 2014년, 15년에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2020년, 2021년에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런 이제 그 인터넷 소프트웨어 이런 업종들, 그다음에 이제 2022년, 2023년에 배터리 업종들 이런 업종들의 PER이 이제 20배 후반에서 30배 정도 가면서부터는 이게 힘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장하는 산업은 맞지만 성장하는 산업이 어쨌든 20배가 넘으니까 약간 이제는 조금
좀그 누구나 아는 얘기가 예, 돼버렸. 예, 좀 부담이 좀 있고 그래서 물론 실적이 좋으니까 계속해서 갈 거는 같은데 이제는 막 이렇게 자기네들만 가는 그런 그림이라기보다는 조금 조정과 뭐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또 한번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런 때는 그러면 실적이 좋으니까 조금 더 갈 것 같아라고 하는 현재 주도주로 좀 종목을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소외됐던 쪽에 길목 지키기, 기다렸다가 바닥부터 다 먹기, 그게 네. 좋습니까? 아니 이게 기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목 지키기 뭐 또는 뭐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이제 빈집 털기 예. 요게 수익은 많이 나는데 음. 이게 이제 인내할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인내할 수 있는 사람만. 왜냐하면 그게 정말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나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순환으로 도는데 곧 오지 않겠나 싶어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지수 레벨이 올라갈 때는 사실은 너무 이제 막 그 한두 달 올랐던 업종들보다는 조금 비켜 있는 업종들에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가 분명히 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그 너무 소외된 업종들은 뭐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항상 보면은 조금 저희가 오래 가지고 있으려면 좀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현재 주도주 내에서 너무 많이 오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더 야, 주도주 중에 현실적이다. 좀 덜 오른 거를 어떻게 찾을까요? 네? 뭐 주도주 중에 좀 덜 오른 거라면 그 업종의 2등 회사, 3등 네, 회사 네, 이런 거. 네. 어. 이제 막 PER이 예를 들면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 같은 건 한 50배 되고 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한 20배 정도 되니까 예. 이제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거죠. 뭐 음. 그런 느낌으로 예. 물론 이제 뭐 하나오션이 조금 더 모멘텀은 세지만 올해도 막 주가 막 100% 넘게 올랐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싼 업종들 내에서 약간 대표성이 있으면서도 이제 PR이 낮은 쪽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조금 더 마음은 편하면서도 주도주를 안 놓치면서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국의 앞으로 미국 쪽으로 변수는 트럼프 감세 안이 통과가 되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거고 그게 잘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감세하겠죠. 근데 사실 저는 조금 회의적인 게 이게 감세를 하는 게 새롭게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원래 하고 있던 거를 연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렇게 끝나는 일몰되는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거를 일몰 안 네. 시키고 계속 가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소득세 깎아주는 거 이런 예. 거는 원래 하고 있던 거를 그냥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감세를 한다고 해서 가게에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변화 있는 게 아니니까 감세에 성공하더라도 네. 오히려 그게 연장이 안 되면 좀 충격이 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법인세 인하는 물론 이제 논란들이 많고 막 거품 물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하지만 하긴 할 것 같은데 지난 1기 때는 30% 했던 넘는 법인세를 21%로 이렇게 낮추니까 엄청 세게 낮춰졌고 지금은 21%인 거를 15%, 14%로 낮추는 거니까 낮추는 건 낮추는 건데 효과는 1기 때보다는 조금 못 하거든요. 그러겠죠. 그냥 유지하는 거니까 변화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 사이에 또 관세는 높아져서 미국 소비자들이 얼만큼 제품을 살지에 대한 자신감은 없고 그래서 감세 자체가 주는 효과는 1기 때보다는 크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감세 효과가 2017년에는 되게 컸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한 10% 이 정도 난다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감세 효과 그리고 경기도 막 좋고 하니까 거의 막 20% 넘게 이익이 좀 그러니까 20%까지는 아니지만 10% 후반대까지 막 이익이 났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환율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요즘 뭐 어디를 갔든 다 그거 물어보시는데 사실 뭐 환율 누가 알겠습니까? 잘 모르는데요. 왜 이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부터 좀 여쭤볼까요, 그럼? 1,400원대 뭐 후반까지 가던 게 이제 한 100원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달러는 사실은 연초부터 계속 떨어졌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네, 달러 인덱스는
연말 연초 이후에 계속 떨어졌었고 근데 1, 2, 3월 달에는 사실 이제 달러가 약했지만 이제 저희 한국이나 뭐 다른 국가들보다는 유럽하고 엔화에 대해서 주요 선진국 대비해서 달러가 엄청 약했고 근데 4월 중순 들어서면서부터는 달러가 특히 대만 달러부터 달러 해가지고 원화 그다음에 위안화 멕시코 이렇게 약간 신흥국 쪽으로도 달러가 좀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한 거는 연초 이후부터 쭉 되었지만 적어도 1분기까지는 주로 유럽이나 선진국 중심이었고 예. 그리고 사실 저희 원달러 환율도 4월 9일이었나요? 그때 1487원까지 또 한번 올랐었다가 예. 4월 중순 이후에 이렇게 급격히 그렇죠.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4월 중순 전후로 뭔 일이 뭔 일이 생겼나를 있었냐? 살펴보면은 관세 협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관세 협상에서 다들 환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이후로 대만 달러도 엄청 올랐고 저희 원화도 엄청 올랐고 예. 그래서 저는 분명히 관세 협상과 관련이 분명히 있다. 그럼 관세 협상에서 원화 대만 달러를 절상시키기로 정부가 합의를 한 거라면 그것을 절상시키기 위한 환의 변동도 정부가 갖고 있는 달러를 통해서 수급 조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레벨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말은 한국은행이 또는 대만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내다 팔아서 생긴 결과다라고 이해를 하면 수급에서 관찰되는 것도 그런 분석과 좀 일치하는 걸까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환율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건 사실 증거도 없고 뭐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처럼 그러니까 막 80년대나 70년대처럼 중앙은행이 엄청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예. 아니고 예. 그래서 분명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생겼을 것 같아요. 지레짐작한 시장이 예. 그 방향을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해외 언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특히 이제 일본, 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3에서 5% 정도 환율을 조정을 합의를 했다라는 루머가 엄청 많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 3에서 5%면 이미 조정 다 끝났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환율은 그냥 바닥이란 얘기네요. 네. 그죠? 네. 뭐 오르면 혹시도 몰라도 네. 인위적으로 더 내릴 가능성은 적다.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그거가 정말 어느 정도가 정말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예.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난 2년 3년 동안 저희 한국도 해외 투자를 엄청 했잖아요. 네. 대만도 많이 하고 일본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돈들의 해지 수요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조금 방향을 전환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해지 수요만으로도 만 가지고도 지금 정도의 환을 좀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부터는 환율이 이제 달러가 좀 약해지긴 하겠지만 좀 천천히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보는 거고요. 이제 저는 이제 작년 말에 저희가 이제 좀 계산을 해보니까 달러가 뭐 이렇게 뭐 관세 정책 때문에 이렇게 확 바뀌었다라기보다는 달러 자체가 좀 비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정말 그 미국 달러의 어떤 위상 자체가 막 흔들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달러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는 동의는 하지만 달러가 약해지는 거는 지금 달러 자체가 실제 미국이 갖고 있는 펀더멘털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달러 자산이 고평가됐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왜 비쌌어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동안에 이제 미국 성장에 대해서 환상이 있었던 거죠. 그 미국의 M7 잘 나가던 것과 네. 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혁신에 대한 독점 그리고 미국 성장률 막 2% 후반 3%에 해당하는 성장의 상당 부분이 이제 재정에서 나왔는데 예. 그 부분을 미국 정부가 관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 다 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발라지면서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잖아요. 예. 그 비중과 어떻게 보면 그 환율의 움직임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100이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 미국 달러가 100을 넘었을 때는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 30%가 넘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거든요. 지금 4% 5%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적정한 미국 달러의 위상은 달러 인덱스가 기준으로 100이 아니라 한 90 한 초중반 정도? 이 정도가 적정한 레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달러의 자산, 미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여지들이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지는 과정에서 다른 자산들이 올라올 텐데, 근데 이제 저희 원화가 스스로 강해지긴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자체적으로 뭐 성장률이나 뭐 기업의 경쟁력이 엄청 높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 15, 그러니까 저는 한 15%, 20% 좀 지난해 기간 대비해서 이제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의 속도로 원화가 좀 절상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저희가 좀 계산해 보면 원달러 환율이 한 1300, 한 40원에서 50원 요 정도가 적정한 레벨일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 3% 정도 더 내릴 룸이 있네요. 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중국의 특히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미국과 견줄 만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미국의 기술주들의 프리미엄이 좀 싣고 있다면 그게 참 정말 그럴까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그럼 유럽이나 한국이나 미국에서 갖다가 쓸 수 있냐? 그 정보 처리, 데이터 뭐 이런 그 걱정, 보안 이런 것 때문에라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훼손할까 하는 생각은 뭐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면 중국 기술주들의 투자를 생각하는 거는 어떨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연초 이후에 딥시크 나오고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미국하고 중국은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 굉장히 뭐 뛰어나다라고 해서 뭐 미국 투자가 안 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미국만 독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안이 있으면 예.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한테 30배, 35배 이렇게 줬던 멀티플을 한 25배, 20배 이렇게 줘야 되는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중국 기술주들 중에서 뭐 10배, 15배밖에 안 됐던 주식들은 한 20배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로봇이라든지 예. 뭐 이런 기술 측면에서는 이제 글로벌 넘버 원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뭐 BYD도 뭐 테슬라를 압도하는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 물론 자기 시장이 워낙 커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조금 저희가 이제 그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을 90% 이상 가져갈 필요는 없는 거죠. 미국을 한 70%, 80% 가져가고 중국 주식도 한 10%, 15%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좀 줄어들 텐데 중국 시장에 있는 뭐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나 뭐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샤오미 빼고 샤오미가 PER이 한 30배, 한 40배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그건 좀 많이 올랐죠. 네. 샤오미 빼면은 다 한 많이 올라봐야 20배입니다. PER이. 예. 예. 그러니까 뭐 담을만하다. 예, 담을만한 거죠.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적어도 5년, 10년 계속해서 이제 중국의 기술 개발을 하면서 이익을 낼 거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뭐 저희가 이제 그 충분히 감내할 만한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생각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연초까지는 많이 올랐었는데 이번에 뭐 미국의 뭐 관세 전쟁 하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회복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군요. 네, 그렇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는 저는 뭐 이렇게 그 업체들의 어떤 실적이 그러니까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막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있는데 막상 이제 전자상거래 쪽에서 특히 이제 중국의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예. 이제 숫자들이 좀 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뭐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번에 홍콩에 상장한 CATL 같은 거 보면 결국에 심천에 선전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홍콩에 이제 추가로 이제 그 상장을 하면서 예. 나름대로 이제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그 전략적 투자자로 미국 투자자를 아무도 안 받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투자자도 여러 가지 허들 때문에
이 홍콩에 투자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못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CATL이 홍콩에 상장을 한 거는 순수하게 미국의 투자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를 했는데 예. 뭐 첫날도 뭐 16% 이상 오르고 그 다음 날도 11% 오르고 약간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미국 이외에 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지금 보면은 뭐 약간 홍콩 시장, 중국 시장이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약간 좀 멈칫하지만 사실 여전히 좀 투자에 대한 매력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도 괜찮고 골고루 담자. 한국 주식도 그렇고 중국 주식도 그렇고 좀 더 비중을 늘려서 미국 주식만 하고 있었던 분들은 그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상무님이 보시기에 그런 예상이 혹시라도 틀리거나 달라진다면 어떤 변수 때문일까요? 마음에 좀 혹시 그런 전망을 하면서도 살짝 걸리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게 미국 잘못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경기가 나빠지면은 예. 또 다시 미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나빠지면 네. 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예를 들어서 침체가 아닌 그냥 경기 둔화가 되면은 돈들이 계속 미국보다는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으로 가서 막 수익률을 찾아서 막 이렇게 돈들이 이동을 할 것 같은데 예. 막상 정말 미국이 나빠지면은 미국이 정말 침체로 가게 되면은 음, 그 나머지 국가들은 더 나쁠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다시 돈이 미국으로 미국 채권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좀 엉클어질 수 있는 최대 리스크는 미국 경기가 이제 정말 침체로 가는 미국 경기가 다시 너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나빠지면은 오히려 돈은 다시 미국으로 갈 거다. 그럼 금리도 빠르게 내릴 거고. 네. 그러면 왜 미국으로 갈까요? 경기 나빠지는데 그 뭐 안전자산 선호 뭐 이것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서 뭐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거나 0% 가잖아요. 예. 그럼 유럽이나 한국이나 다른 중국이나 성장률이 훨씬 나쁠 거고요. 그러니까 돈을 풀고 재정 정책을 쓰면에도 불구하고 더 나빠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보다 한국, 유럽이 괜찮을 거다라는 거의 전제는 미국이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해준다는 전제, 그렇죠. 네. 지금 수준, 네. 불황은 오지 않는다는 전제로. 네. 그런 미국도 별로 나빠질 일은 없겠네요. 만약 그 가정이라면. 네. 그래서 미국은 그냥 작년 재작년에 막 20% 올랐는데 저는 올해는 한 5, 6% 정도 오르는. 예.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한 5,800, 5,900 정도 수준이니까 6,000 한 뭐 3, 400 정도 이 정도는 꾸준히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그렇습니다. 있고. 근데 이제 그 뭐 어쨌든 한 2, 3년 보면은 글로벌 돈들이 미국으로만 막 가던 흐름들은 어쨌든 좀 마무리가 되면서 예. 다른 대안처들도 찾는 과정에서 그동안 못 올랐던 뭐 한국 시장, 중국 시장 이런 데도 관심들이 좀 가져갈 것 같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돈을 열심히 풀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내수 시장에서 또 잘하는 금융주들이나 또 미국에서도 잘하고 한국 시장에서 잘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주 대형 주가 아니더라도 좀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좀 잘 받게 되는 약간의 뭐 리레이팅까지는 아니지만 그동안의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되는 국면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그 전반적으로 그냥 그 시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에 의한 예상 내지는 전망 이겠지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뭐 뭔가 수급의 움직임이 보여준다든가 그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는 데이터는 뭐 마찬가지겠죠, 누구나. 네. 근데 그래도 요즘 외국인들 보면은 좀 달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1분기에는 원 달러가 조금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원화가 강해지는 국면에서 외국인들이 잘 안 샀다가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번 달 들어서는 좀 샀거든요. 예, 많지는 외국인들이. 않지만 예. 그런 걸 보면 확실히 돈들이 더 이상 이제 막 미국으로만 가는 흐름들, 한국을 외면했던 그런 국면들은 조금 진정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지난달에 이제 뭐 뉴스들 보면은 일본에서도 외국인들이 꽤 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 돈들이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에서도 좋은 주식들 뭐 또 그 관련한 그
그 해당의 대표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바뀌는 징후들이 수급 측면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변수가 남아 있는 게 좀 혹시 있을까요? 다시 뭐 트럼프가 협상 안 된다고 판을 엎는다든가 네. 아니면 실제로 높은 관세가 꽤 오랜 기간 동안 부과되기 시작한다든가 협상용이든 뭐든 간에 뭐 3개월 동안 90일 동안 일단은 연기한 후에 협상이 뭐 그리 뭐 트럼프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해서요. 네. 근데 관세는 저는 그러니까 보편 관세 한 10%에서 뭐 한 그 품목별 관세를 합쳐가지고 뭐 실질 실효 그러니까 실효 그 관세율 기준으로는 한 15% 정도 내외에서 좀 뭐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예, 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쉽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편 관세 1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4, 5%요 정도 레벨에서 좀 끝나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해도요. 연초에 워낙 관세가 없었을 때 이제 그 보다는 거의 한 4배, 5배 정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꽤 높은 관세율을 결국에는 저희가 글로벌 기업들이나 미국의 소비자들이 감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그 정도 수준이면 해봐야죠. 근데 해봐야 되는데 저는 가능은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미국의 소비자들이 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부채를 많이 줄여놔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미국의 그 임금 증가율, 고용 증가율이 또 꽤 되기 때문에 예. 뭐 물건 값이 뭐 10%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덜 사긴 하겠지만 성장률은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막 미국의 소비가 엄청 나쁘다거나 많이 이제 위축되지는 그렇지는 않을 않을 거다. 것이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세 아니더라도 미국의 그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은 좀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잉여 저축 많이 줄었다.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그런 얘기 많죠.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조금 그 군데군데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학자금 대출 뭐 문제도 그렇고 뭐 그런 그 은행들의 어떤 그 신용대출 연체율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그 이상 조짐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되게 높잖아요. 예. 기준금리가 그렇죠. 여전히 4%니까 그리고 뭐 부동산 경기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안 좋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군데군데 좀 이상 조짐은 있지만 그래도 미국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을 예전처럼 막 그 엄청 사람 줄인다고 해서 뭐 막 몇십만 명씩 막 이렇게 줄이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또 아무래도 이제 이런 AI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효율화를 또 좀 많이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약간 생산성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저는 미국의 소비자들 중에 저소득층은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중산층 이상은 나름대로 견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반기 자산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쭉 말씀 주신 걸 정리해 보면 미국은 뭐 많이 나쁘지는 않겠으나 미국은 지금부터 기업들 이익 늘어나는 정도 수준의 주가 상승 정도가 그냥 예상되고 오히려 미국 아닌 한국이나 유럽의 내수 관련 종목들이 좀 더 상반기도 그랬으나 좋을 것 같다. 네. 환도 내릴 만큼 내려온 것 같다. 네. 정도로 정리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또 저희 궁금한 것도 쌓여 있을 때 한번 또 그 모셔볼게요.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성무였습니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